1980년 5월 그날 전남도청에는 죽음의 최후 통첩이 전해졌습니다. 살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정철 씨는 이곳을 지켰습니다. 형들이나 누님들 또 아버지 같은 분들이 놔두고 차마 발길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집회를 가다가 다시 왔어요. 그래서 총을 주십시오. 저도 같이 죽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참여를 다시 했습니다. 막강한 화력을 지닌 공수부대에 맞선 평범한 시민들의 저항. 그 끝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특히 복도에서 이렇게 정문 쪽을 이렇게 내려다 보고 있었는데, 당시 정문 쪽에는 계엄군이 없었는데도 총성이 울렸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저 앞에 빌딩이 있는 데서 불빛이 아주 무수히 튀면서 시민군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전에 함께 있었던 동지들하고 했었던 그 아우성이 지금도 내리에서 소리치고 같이 가자는 그 아우성이 들린 것 같아요. 내 머릿속에. 결국 그들은 부당한 국가 권력에 무력하게 진압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5.18 그 열흘간의 항쟁은 끝이 났습니다. (3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날 죽음으로 도청을 지켰던 자식을 품에 안고 아직도 1980년 5월 27일의 도청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이들이 지키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들이 권호영입니다. 여기 본관에서 27일 날 새벽 4시, 3시 사이에 여기 바깥으로 올라간다고 올라가서 안 내려와서 여기서 죽었습니다. 문재학이가 여기서 사망을 했기 땀시 우리 아들 집이라고 생각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잊혀져선 안 될 그날의 기억을 소환합니다. 어떤 시간이라고 해야 될까? 폭풍 전야? 가족 생각은 안 나대요, 솔직히. 뭐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안 나고. 죽음을 각오하긴 했지만 그 죽음이 신랑을 다시 5월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보훈처가 맡아왔던 5.18 경과보고 역시 5.18 유족 대표가 직접 할 예정입니다. 지난 37년 변호사 이기용의 인생은 5.18의 역사와 함께 흘러왔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역시 9년 만에 재창합니다. 국가에서 이제 기념식을 하게 되고 이르기 전까지는 정말 아주 서럽게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제
차량을 이제 통제를 해가지고 망월동 들어가기 전에부터 이제 못 들어가게 하니까 모두 학생들이고 모두 그냥 철로를 넘어가지고 따로 이렇게 모여서 와서 이제 같이 행사를 하고 그랬어요. 돌이켜보면 5.18은 마치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다가왔습니다. 미리 예비된 것처럼 하루 전날 광주 변호사회 회장으로 선출된 것부터가 그랬죠. 지금처럼 화창했던 그해 5월 18일. 20분에 다시 스탠바이 하겠습니다. 그날은 묘역이 아니라 교회를 찾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5월은 말하고 노래하는 것조차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37년을 참 지독하게 싸워야 했습니다. 제대로 이제 5.18 우리 민주 정신의 노래를 이제 재창하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천지가 진동하도록 아주 그냥 불납니다. 여기 묻힌 이들은 목숨을 던져 이 땅의 민주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역사의 명령이 되었습니다. 항쟁 사흘째 되던 날, 광주 시민이 다 죽게 됐으니 변호사 회장 같은 분이 나서달라는 요구가 빗발쳤고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아까운 나이에 아이고 고맙네. 편히 쉬소. 참 동지, 우리들이 자네들을 구해주지 못해서 정말로 미안하네. 계엄군의 최후 통첩에도 끝까지 시민군이라는 이름으로 도청에 남았던 사람들. 그들과 함께하지 못한 부끄러움도 평생 떨칠 수 없었습니다. 차마 피하라고만 하고 가지를 못했어요. 정말 이 젊은 학생들, 시민군들 참 어른신들로서 참말로 용서를 빌고 싶어. 정말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나 박용준 학생 정말로 미안해. 응? 항쟁 9일째 아침, 계엄군의 탱크가 시내로 진입하자 이기홍을 비롯한 수습위원들은 맨몸으로 이른바 죽음의 행진을 하며 협상을 요구했습니다. 얼마나 희생자가 나올지 모른다. 그러니 우리들이 수습하도록 그렇게 맡겨달라는 게 시간이 없다. 이제 딱 이제 진입하기로 결정이 딱 되었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서로 이제 타협점이 발견이 안 돼요. 농성동 한전 앞까지 진입하는 협상의 여지가 없었던 계엄군. 그저 암담할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희생은 안 된다는 생각에 서둘러 도청을 비우라고 전한 뒤 수습위원들도 각자 피신을 했습니다.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각계도 좀 피하라고 하는 길밖에 딴 길이 없어서 그렇게 이제 다 보고하고 이제 하라고 하고 이제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학생들하고 시민들한테 끝까지 그 도청에서 이제 버틴 그 영년들 이제 돌아가신 분들한테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우리가 지켜주지를 못해가지고.
이 비극은 휴교령이 내려진 전남대를 계엄군이 점령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7특전여단의 여단장이 전남대학교를 순시할 예정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뭐라고 하냐면 빨리 여단장 오기 전에 저 상황을 좀 종료해라, 치워버려라. 군대를 추가로 투입한 계엄군은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며 광주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젊은 사람만 보기만 하면 그때 상황을 봤더라면 다 참여했을 겁니다. 스스로 모인 게 한 100여 대가 모였어요. 택시의 차량 시위에 버스와 트럭까지 합세해 분노의 경적을 울렸습니다. 그런 경험은 정말 처음 겪은 경험이거든요. 계엄군은 더욱 잔인하게 시위대를 진압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금남로를 가득 메운 시위대에게 그들은 총을 겨눴습니다. 시민들의 거센 저항으로 계엄군이 철수하자 도청은 항쟁의 심장부가 되었습니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김태종 씨. 도청 분수대 광장에서 매일 시민 궐기 대회가 열리자 그는 분수대에 올라가 사회를 봤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발언하며 항쟁의 의지를 불태우고 지혜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해방 광주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계엄군의 최후 통첩이 전해진 것입니다. 마지막 걸기대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분위기가 좀 숙연하고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밤 아니면 내일 새벽에 다시 계엄군이 이렇게 진압하기 위해서 다시 쳐들어온다는 것을 고민 끝에 발표를 했죠. 발표를 딱 하니까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침묵 속에 빠져들었어요. 조용했습니다. 항쟁 지도부는 시민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 살고 싶은 사람은 떠나라고 했지만 많은 시민군이 도청에 남았습니다. 그렇게 최후의 항전을 준비했습니다. 두렵죠. 안 두렵겠어요? 근데 두려운데 청라도 도망가고 싶죠. 나도 도망가고 싶은데 쪽팔려서 도망을 못 갔어요. 그 마지막까지 미확인자들 지켰고 그 많은 사람들, 죽은 사람들 지켜봤고 내 가족이나 내 부모 형제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들을 버리고 갈 수는 없었다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만약에 내가 비워버리면, 이것을 비워버리면 이 사람들 죽음은 헛되이 가버리잖아요. 산자로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항쟁의 심장부를 수치스럽게 내어줄 수 없었던 이들은 차라리 목숨을 내놓는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날 계엄군이 다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놀란 김길자 씨는 아들을 찾아 도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시민군이었던 아들의
고집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오면 모두 못 자냐 오늘쯤에는 경운이 들어온다 간디 26일날 이제 저녁에 견분이 온다 간디 있자냐 그러고 이제 막 내가 그랑께 나한테 그래 엄마 생각해보라고 창근이도 죽었는데 나만 살겠다고 가면 쓰겠냐고 그러고 해상께 또 그렇게 죽을까는 생각도 안 하고 그 말 들은 게 또 그 말도 맞는 말입디다 내 생각에는 그때 당시는 그래서 그랬던 것이 이제 내가 이렇게 죄책감이 들고 걱정 말고 집에 가 있으라며 웃어주던 아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찾아간 도청 앞마당에 아들은 싸늘한 주검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도청을 빠져나온 이들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평생 그날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대전의 한 대학가에서 아내와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양원식 씨. 당시 광주에서 대학을 다니던 그는 시민군으로 항쟁에 참여했습니다. 허리 아프니까 살살 하세요. 깨끗. 할아버지가 청소 깨끗이 하시네. 응? 깨끗. 할아버지가 그냥 돌아가실라다 살아나갖고 우리 민성이도 이렇게 보고 오래 살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날도 오네. 뺄갱이로 몰려갖고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할아버지 말 맞다나 세월이 흐르면 산천초목은 다 안다고 그러시더니 사랑도 명예도 그게 장착이랬잖아. 응? 응? 해봐. 응? 해마다 5월이면 부쩍 술을 찾는 날이 많아집니다. 이제 그만 홀가분해질 때도 되었건만 그는 여전히 5.18을 멍해처럼 짊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5월달이 되면 특히 더 그러세요. 마음도 울적하고 머리고 허리고 온 삭신이 다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어하세요. 고문으로 망가진 몸보다 그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그날 도청에 함께하지 못했다는 자책입니다. 우리가 광주 재헌군들이 밀고 오면 우리는 죽음으로 항쟁하자고 피를 서약하는 중에서 저하고 자차던 영광수 강진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도 저 도청에는 전화가 통해서 가가 전화가 왔더라고. 오후에 26일 날. 그래가지고서 나를 네가 잠깐 내초를 해갖고 나를 데리고 도청을 데리고 가라.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도청을 빠져나와갖고 그 자취방을 갔죠. 그래서 자취방을 도착하니까 영광에서 아버지가 올라오셨더라고. 아버지가 잠들기를 기다렸다 다시 도청으로 가려 했지만 그만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총소리에 깼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때 같이 도청을 지키다가 같이 산화를 했어야 되는데 운명인가 이렇게 살아남아서. 앞서간 이들이 죽음과 맞바꾼 진실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싸워야 했습니다. 당시 시 외곽을 점령한 계엄군은 외부에서 광주로 향하는 길목을 모두 봉쇄했습니다. 다른 지역과의 통신도 완벽하게 차단한 채 무력 진압을 준비했습니다.
고립된 섬이 된 광주. 시민들은 자체적으로 시민수습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계엄사와 협상을 벌였습니다. 항쟁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광주가 그들에게 내건 조건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시위에 가담한 이제 시민이나 이제 학생들 모두 이런 거 처벌해서는 안 되고 이제 보복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무장 해제는 이제 자진해서 한다. 계엄군은 이미 광주 시민을 국민이 아닌 적으로 규정하고 항쟁 지도부가 있는 도청을 향해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26일 날 저녁에는 광주에 있었던 애국인들을 비밀리에 광주 공항으로 이동을 시켜가지고 군사공항으로 이동을 시키거든요. 이게 이제 군의 그 항공 지원 작전 내역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광주에 있었던 미국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반면에 광주 시민들의 희생은 신군부는 감수하겠다라는 작전 계획을 수립했죠. 33대대가 그들에겐 불순분자에 불과했던 광주 시민들을 제거하기 위해 엄청난 군대와 화력이 동원됐습니다. 19일 상황은 최정예 공수특전단 3개 부대로도 모자라 1,500여 명의 지원 병력을 대기시켰고 이들을 최신 무기로 무장시켰습니다. 하나의 희생양을 삼아서 본보기로 다시는 군에 저항할 수 없도록 그런 어떤 사례를 만들려고 과감하게 그다음에 과도한 화력을 동원해서 무자비하게 진압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새로운 이제 포금 수류탄이 군에 도입됐는데 그때 이제 군 기록에 따르면 한 번도 사용을 해본 경험이 없다고. 서서히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던 그 밤. 항쟁 기간 내내 투사회보라는 이름의 유인물 제작에 참여했던 한 청년은 마지막 글을 썼습니다. 26일 날 저녁에 그 최후 만찬이다 그래갖고 자기들끼리 이제 그 모인 사람들은 최후 만찬이라는 그런 이제 그 스스로 그런 말을 하면서 한편 좀 슬프지만 또 한편 웃었던 그런 저녁 식사를 했다 그래요. 고아였던 박용준은 이날 쓴 유서를 통해 지나온 삶에 감사하며 자신의 희생이 헛된 죽음이 되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항쟁 지도부 대변인이었던 윤상원. 최후의 항전을 앞두고 그는 도청에서 마지막 외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죽더라도 승리할 것이다 하는 그런 아주 확신에 찬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고, 그 기자회견장에 저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 윤상원 씨 우리 이렇게 참 유승에서 이렇게 만났었는데 행복했다. 그리고 사회 변혁 운동, 학생 운동을 한 것이 보람이 있었다.
전국에서 가서도 우리 다시 만나고 혹시 다시 태어나더라도 그때도 같이 학생운동 하자. 시민수습대책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충영 씨의 아버지 역시 그날 말리는 가족들을 뿌리치고 스스로 죽음의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항쟁에 참여했던 충영 씨도 같은 마음으로 계림동에서 계엄군의 진입로를 지키며 마지막을 준비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은 이게 사람 사는 세상으로 가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지. 예? 아들 맞습니다. 항쟁 마지막 날 도청에서 연행된 아버지는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떠나고 충영 씨 가족도 광주를 떠났습니다. 계엄군의 탱크 앞에서도 당당했던 아버지. 하지만 그는 그날의 기억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시민군이었던 아들은 그렇게 25년을 돌아와 역사의 한복판에 서 있는 아버지를 마주합니다. 여기 아버지가 여기 있네요. 예? 너무 생생하게 실물 크기로 아버지가 있네요. 젊은 모습으로 당당해 보이시고 주눅들지 않고 할 말을 하나 하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이 보이니까 살아있는 것하고 다름이 없네요. 감사합니다. 그분 하는 말이 지금도 안 잊어먹어요. 젊은 사람들이 강주를 지키려고 이렇게 있는데 늙은 내가 집에서 발 뻗고 살 수 있겠는가? 못 자네. 나 목욕하고 왔네. 자네들하고 같이 죽으려고. 그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 농립장실에서. 그리고 야 총소리가 나고 이제 계엄군들이 쳐들어오고.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대요. 젊은 자네들이 살아남아야 살아남은 후세에 이런 얘기를 전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총 내려놓고 토항하소. 그렇다면 1980년 5월 27일 열흘간의 항쟁이 끝나던 그날 새벽 항쟁의 심장부였던 옛 전남도청에는 누가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35년 동안 5.18 자료를 수집해온 정수만 씨의 도움을 받아 당시 도청 상황을 재구성해보기로 했습니다. 자기가 꽁무니부터 따라한 걸로 이렇게 돼 있어. 그게 80년 당시의 그 수사 기록 이런 것들도 많이 참고를 했고요. 또 군뿐만 아니라 경찰들이 조사했던 기록도 있어요. 그 기록 또 이후로 그 현사회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또 수집한 것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날 새벽 끝까지 도청을 지켰던 시민군의 이름을 일일이 확인해 갔습니다. 초이, 최강철, 곽정연. 그러나 37년이 지난 지금도 이것이 정확한 인원이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맞네. 최후의 항전을 앞둔 광주에는 마치 죽음과도 같은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적게는 200여 명에서 많게는 500여 명까지 추정되기도 하는 도청의 시민군. 승산 없는 싸움이란 걸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시체 연구 그런 건 담당을 하다 보니까 내가 죽고 나면 누가 염도 안 해줄 것 같고 그 시체의 옷을 입히기 위해서 그때 쌍방으로 하얀 속옷 갖다 놓은 거 있었어요. 사실 샤워 다 하고 죽음을 맞이해서 옷도 속옷도 다 깨끗하게 갈아입고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에 싸우다가 죽겠지라고 하고. 근데 너무 서글퍼. 그 생각만 하면 말은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서글퍼. 제가 그 참 이상한 이야기입니다만 한평2가의 18대 종손입니다. 그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저희 가문을 좀 지켜주라. 그럴 때 임신 7개월인 여아를 임신한 상태였고 3살 난 꼬마를 데리고 집에를 향하는데 한 발자국 뛰고 뒤돌아보고 또 한 발자국 뛰고 뒤돌아보고 그런 식으로 헤어졌습니다. 그 무렵 중무장한 공수특전단 5개 중대가 서서히 전남도청을 애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 텅 빈 도청을 내줄 수 없다. 그런 각오로 남으셨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광주를 기억하는 방식이 달라진 것이고 그 이후에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광주의 자식들을 불러낸 힘은 도청에 남은 그 1%의 사람들의 희생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죠. 마침내 새벽 4시 계엄군은 헬기까지 동원해 일제히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도청을 지키던 시민군도 나름대로 전열을 갖추고 구역별로 배치돼 있었습니다. 도청 정문 일대에서 금남로 방향을 경계하던 시민군은 확인된 숫자만 31명. 많은 시민군이 이렇게 건물 밖에서 경계를 서다 계엄군에게 연행되거나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행된 처참한 전투는 진압이라기보다는 토벌에 가까웠습니다. 시민군에게도 오래된 소총과 수류탄 같은 무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마 계엄군을 향해 방아쇠를 당길 수는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로 못 쐈어요. 개인하게 있었는데 수탄 까버리면 되잖아요. 양심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내가 군인을 죽일 수 없잖아요. 적도 아닌데. 근데 그 군인도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요?
나도 마찬가지로. 둘 다 마찬가지잖아요. M16 소총을 난사하며 도청 본관으로 거침없이 침투한 공수부대. 1층 복도에 있던 시민군들은 사격을 피해 2층으로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총에 맞은 이들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계엄군의 총성이 울린 지 30여 분 만에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자 심장이었던 전남도청은 그렇게 함락되었습니다. 어느 시간이 또 한참 흘려서 보니까 뭐 이제 확성기 같은 걸로 마이크 같은 걸로 뭐 투항해라 뭐 어떻게 뭐 살려준다 어쩐다 뭐 그런 소리가 들리고 나서 총을 막 그 화장실에다 난사를 해버려. 그러니까 총알이 그냥 피피피피피 안에 날아다니는 거지 화장실. 그들은 정말 잔인하게 죽여요. M16에다가 시스템에다가 그 저중경 달아가지고요. 총 쏘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사람들. 안 좋아요, 정말. 걔들은 총 쏘면 이 여기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맞춰요. 가장 길었던 새벽인 것 같아요. 가장 길었던 새벽이고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었고요. 그 새벽 도청을 향해 쏟아지던 총알은 도청 밖에 있는 이들의 가슴에도 깊이 박혀들었습니다. 산자로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자책감 이런 것이 막 들지요.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도 많습니다. 우리가 시민들 죽인 것 같아. 날이 밝았지만 깊은 침묵에 빠져든 항쟁의 도시. 진투 간철에게 알린다. 진투 간철에게 알린다. 너희들의 색출은 시간 문제다. 행진곡을 울리며 그들은 광주를 점령했습니다.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날의 희생은 영원한 승리를 위한 시민군의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도청은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거울일 수밖에 없고, 우리가 매일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의 민주적인 어떤 권리와 생활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연유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민주주의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최후의 항전에서 살아남은 시민군들은 상무대 영창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자비한 폭행과 참혹한 고문이 자행된 것입니다. 잡힌 것 자체가 굉장히 지옥이었어요. 상무대 영창에서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죽을 수도 없고, 모래를 조사받다가 모래를 연명장에서 한 주먹씩 집어갖고 갑니다. 오지머니에 담아갖고 가서 밥도 많이도 안 주는데 요만큼 준 놈에다 모래 반 밥하고 같이 먹습니다. 그래도 맹장 안 걸리대요.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 이렇게 어차피 이리 죽고 저리 죽을 것 같은 게 같으니까 빨리 죽어버려. 그럼 우리는 그때 당시에 가서도 처음에는 뭐 개만 또 뭐 개만치도 못하는 대접을 받았으니까. 서둘러 상무대에 임시법정을 만든 신군부. 그들은 시민들을 군사재판에 회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죽음을 각오했던 시민군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도청 앞 광장에서 함께 불렀던 애국가를 부르며 부당한 재판에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뭐 하나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죽여달라고, 사형시켜달라고, 사형시켜달라고 아주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을 보고 그냥 우리들이 그냥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참 부끄러운 생각을 더 많이 했어. 참혹했던 그날 새벽, 도청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긴 세월 엄혹했던 시대를 견디고 나서야 이렇게 다시 만났습니다. 돌이켜보면은 그때 이미 죽었을 몸인데 참 감회가 새롭고, 우리 동지들 보면은 너무 이렇게 반갑고 또 살아있으니까 고마워요. 이들에게 항쟁은 거창한 이념이나 신념이기 전에 사람으로서의 양심과 도리를 지키는 일이었기에 당시의 선택을 후회하진 않습니다. 분위기도 굉장히 암울했고 너무나 적막했어요. 다다다다다다다 소리 나고 그러더니 그 이상은 저 이제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말을 잇기가 좀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왜 남아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도 생각하면 비슷해요. 같이 우리하고 같이 참석은 안 했지만 다 마음속에는 우리하고 같이 싸우는 그런 모습이구나. 그러고 그걸 많이 느끼고 더 그제하게 되죠. 그때 당시 왜 우리가 그렇게 했을까? 그리 안 해도 됐을 텐데 또 그런 생각 한편으로는 먹어도 먹어. 하지만은 그거 했다고 해서 후회는 절대 않습니다. 우리 자식들에게도 또 후배들에게도 그야말로 가장 절체절명 순간에 우리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항전하면서 우리가 지켰다. 그날 새벽 박영순 씨는 도청 방송실에서 광주 시민에게 항쟁의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뒀기 때문에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지금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계엄군과 끝까지 싸웁시다. 우리는 광주를 사수할 것입니다.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사실은 잊혀질까봐 두려워서 그런 발언을 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마지막 메시지가 아니었나. 그걸 어떻게 누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동안의 10일간의 항쟁 과정을 가장 압축적으로 표현해줬던 한마디였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살아남은 자의 책임, 그리고 살아남은 자의 미안함, 살아남은 자의 도리, 또 그분들이 그렇게 청춘을 바쳤을 때 내가 그분들의 삶의 일부분이라도 내가 대신 살아드리는 사람으로서 내가 해야 할 정말 요만큼의 책임이라도 그 하자. 이런 것들이 모여서 거대한 민주주의의 힘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5월 27일 도청이 남긴 유언은 죽음을 넘어 시대를 관통하는 정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대학생 수석대책위원회 방송반입니다. 이 이상 같은 앞으로 납시다.